그날은 조선의 역사가 바뀐 날이었다. 조선 초기 최대의 정변이었던 계유정난의 밤. 망설이던 수양대군이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문 밖으로 나온 수양대군 앞에는 그녀가 서 있었다. 그리고 16년 후 13살의 어린 왕 성종 곁에 또 그녀가 있었다. 조선 초기 역사의 경랑을 헤쳐나온 세조비 정희왕후. 나라의 기틀을 세워가던 조선의 중심에 그녀가 있었다. (520여) 년의 조선 역사를 이끌어온 임금은 모두 27명, 그리고 왕후는 37명이었습니다. 보통 조선 역대 임금에 관한 이야기는 일반에 잘 알려져 있지만 왕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몇몇의 왕후들은 궁중암투의 주역 정도로만 기억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조선 초기 우리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은 왕후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양대군 세조의 부인인 정희왕후입니다. 정희왕후는 세조, 예종, 성종 등 조선의 세 임금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해왔는데요. 세조의 부인이자 예종의 어머니, 그리고 성종의 할머니였습니다. 특히 성종대에는 조선 최초로 왕을 대신해 정사를 돌본 인물이었습니다. 한국사 전. 오늘의 주인공은 임금의 아내이자 어머니, 할머니의 삶을 살았던 정희왕후입니다. 먼저 사가의 평범한 소녀에서 왕후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정희왕후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 두기가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요. 경기도 파주시 교화의 한 야산. 이곳에는 파평 윤씨 정정공파의 증시조인 윤번과 그의 후손들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당시 명문 거족의 후예였지만 윤번의 벼슬은 비교적 한직에 머물러 있었다. 대신 그의 풍채는 넉넉했다고 전해진다. 사분이라고 큰아드님, 아드님이시고요. 네, 사윤 둘째 아드님, 또 사흔 셋째 아드님. 네. 흔사위 윤원, 홍원영. 윤번은 모두 3남 7녀를 두었는데 족보에는 사위들의 이름도 남아있다. 노덕기, 한계미, 그리고 막내 따님이 정희왕후. 예. 그런데 막내딸은 사위 이름 대신 정희왕후라 적혀있다. 정희왕후는 이제 옛날 우리 제일 우대조 할아버지인 정정공 할아버지 따님이니까 네. 정중에서 무슨 이러쿵저러쿵 뭐 평은 수는 없군요. 하여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윤번의 막내 사위는 수양대군, 즉 세조였다. 평범한 사가의 막내딸에서 왕후의 자리에 오른 정희왕후. 거기에는 어린 정희의 당돌한 사연이 숨어있다. 어느 날 윤번의 집에 궁궐에서 손님이 찾아왔다. 수양대군의 혼처 자리를 알아보려는 감찰각시였다. 정희의 언니를 선보러 온 자리였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린 정희가 불쑥 끼어들었다. 그 아이의 기상이 범상치 않아 보통 사람과 비할 바 아닙니다. 다시 보길 정합니다. 그 자리에서 감찰각시는 언니 대신 어린 정희를 선택했다. 몸이 좋았다는 게 아마 그 체질이 아버지 닮지 않았을까. 몸이 좀 넉넉하고, 그리고 그런 자리 웬만한 저 수줍음이 많거나 이러면 아마 안 들어갈 텐데
그 자리를 부득부득 들어가서 이제 그 끼고 거기서 이야기할 때 이제 감찰각 씨가 그 이야기를 하고 인상을 가서 이야기하는데 아주 총명해 보이고 똑부러지게 보였다. 이거는 그러면서도 좀 뭐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었는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11살의 어린 정희는 언니를 대신하여 수양대군과 혼례를 치루었다. 당시 수양대군은 세종의 둘째 아들, 따라서 궁궐에 살 수 없는 신분이었다. 그러나 세종과 소헌왕후는 둘째 며느리인 정희를 자주 궁궐로 불러들였다. 세종의 각별한 관심으로 정희는 궁중법도를 익혀나갔다. 또한 시부모에게 효성을 다했다. 이러한 정희 부인에 대한 세종과 소헌 왕후의 사랑은 각별한 것이었다. 둘째 며느리 이하는 궁중에서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데 세종이 그 둘째 며느리를 너무 이뻐해서 아이 낳을 때 궁중에서 와서 아이를 낳으라고. 그래서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를 정희왕후는 궁중에서 낳습니다. 그 세종이 아마 허락한 건데 실제는 뒤에서 그 시어머니가 그 둘째 며느리 궁중에 들어와서 좀 아이를 낳게 하자. 이렇게 해서 궁중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조선 500년에. 그러니까 그만큼 특별히 시부모 사랑을 받은 게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종은 엄격한 시아버지였다. 첫째 며느리 휘빈 김씨와 봉씨를 조신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궁궐에서 내쫓았다. 그러나 정희 부인의 처신은 달랐다. 정희왕후 같은 경우는 정희왕후의 외척, 그러니까는 친정 세력들, 외척들이 이제 뭐 정치에 참여해 갖고서는 뭐 부정부패를 일으킨다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전국을 운영을 하면서 뭐 농단을 한다라는 그런 폐해가 후대와 비교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이 재위 32년 만에 죽자 조선 역사에는 검은 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문종이 일찍 죽고 어린 단종이 즉위했다. 어린 단종이 즉위하자 김종서, 황보인 등 의정부의 훈구 대신들이 실권을 장악했다. 이들은 왕의 인사권까지 좌지우지했다. 이른바 황표정사가 그것이었다. 의정부에서 ABC 세 사람 만약에 후보자라고 하면은 A라는 사람을 의정부에서 임명받기를 원하였다고 하면은 A 밑에 그 황표, 누런 색의 그 표시를 부착해서 그 국상 중이었던 궁궐에 있는 단종에게 갖다 주게 했던 거죠. 그러면 단종은 관료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황표가 찍혀 있는 A 밑에 그 필점함으로써 승인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왕의 승인을 받는 모습을 가졌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인사의 내용,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의정부가 주도했다. 또 다른 정치 세력이 있었다.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 그는 자신의 별장인 이곳 무계정사에서 장사들을 모아 군사 훈련을 시켰다. 함경도 경성의 무기까지 옮겨와 무력을 양성했다. 김종서와 안평대군의 세력이 가까워지자 수양대군이 고립될 상황이었다. 이때 정희 부인이 움직였다. 한학 선생님 신도비고요. 따님이 슬퍼하던 중 왕이 우참판 어사달에게 지시해서 왕명으로 신도비를 세워줄 정도로 한학은 당대의 실세였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한학은 그 누이가 명나라 성조의 비가 되면서 외교통으로 그 이름이 높았다. 정희 부인은 이런 한학의 딸과 자신의 아들의 혼사를 추진하여 성사시켰다. 의정부 대신들의 균열도 놓치지 않았다. 왕실의 군사를 어찌 그렇게 사사로이 사용할 수가 있사옵니까? 저는 반대이옵니다. 정인지가 김종서 등 의정부 대신들의 전횡에 불만을 표출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인지의 아들과 자신의 딸의 혼사를 성사시켰다. 혼맥으로 수양대군의 인맥을 쌓은 것이다. 정희 부인의 정치적 감각이었다.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이즈음 고립되어 있던 수양대군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기밀 행사를 하고 있다는데. 한명회, 권남 등 나중에 수양대군과 함께 계유정난을 일으키는 인물들이었다. 김종서, 황보인, 이 원로 대신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라도. 이들이 만나는 자리에 정희 부인이 함께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수양대군은 정희 부인에게 이들을 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정희 부인의 마쿠 역할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 자리에 끼진 않지만 아마도 이제 추정으로는 세조가 밖에서 사랑방에서 한명회, 권람 이런 사람들하고 모의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간다면 안방에 들어가서 부인과 다시 의논을 하고 조언을 들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실은 마쿠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세조한테 행사했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 내조를 잘하고 드러나지 않게 그 간섭하지 않는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비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드디어 수양대군이 거사를 결심했다. 계유정난의 밤. 그날 수양대군 측근들의 의견은 둘로 나뉘었다. 실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대감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먼저 고하게 되면 심약한 임금이 김종석에게 알리지 않을 것 같습니까? 너희들은 먼저 가서 고발하라. 나는 너희들을 의지하지 않겠다. 수양대군 역시 망설였으나 마침내 결심했다. 그런데 문 밖을 나서던 수양대군이 깜짝 놀랐다. 거기에는 갑옷을 든 정희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정희 부인은 수양대군에게 갑옷을 입혀주었다. 목숨을 건 정변을 선택한 남편. 정희 부인은 그런 남편에게 갑옷을 입혀줌으로써 무언의 지지와 격려를 보냈던 것이었다. 수양대군의 계유정난은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 수많은 대신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김종서, 황보인, 조극관 등 살생부에 이름이 오른 의정부 대신들은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다. 수양대군의 야망은 정변에 그치지 않았다.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 단종의 왕위까지 차지해버렸다. 기어코 수양대군이 단종의 뒤를 이어 세조로 즉위했다. 정변이 있은 지 3년 만의 일이었다. 정희 부인의 신분도 달라졌다. 왕후가 된 것이다. 당돌했던 사가의 막내딸이 마침내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네,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가의 당돌한 소녀에서 대군의 아내가 되어 정변을 통해서 마침내 일국의 국모가 된 정희 왕후. 이 과정에서 그녀는 결단력과 담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한 여인으로서 그녀가 감당해야만 했던 그녀의 성공과 불행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정희 왕후와 세조의 관계는 매우 이례적이었다. 생각하옵니다. 바로 내 마음이요. 세조는 정희 왕후에게 자주 정치적 의견을 물었다. 내가 듣기론 심히 불편하오.
하는 방도가 아닐런지요. 이에 정희왕후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고 세조는 이를 적극 받아들였다. 화만은 아닐 듯하옵니다. 세조 연간에 대여성 관계를 볼 때도 상당히 그의 왕으로서의 절제랄까요, 그런 측면이 그대로 확인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왕비였던 정희 왕후와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한 이러한 부부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조언자로서의 어떤 관계는 동반자로서의 상호간의 아주 존경과 그리고 어떤 인식의 공유가 굉장히 깊었던 것 같습니다. 세조실록에 보면 정희왕후와 세조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많이 발견된다. 특히 다른 실록과 달리 왕후에 대한 기록이 유난히 자주 등장한다. 세조가 백성들의 농사 사정을 돌보는 자리에도 왕후가 함께하고 있다. 심지어는 여우 사냥에도 세조는 정희왕후와 동행했다. 활쏘기를 즐겼던 세조, 그 곁에는 늘 정희왕후가 있었다. 이제 정희왕후는 세조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정희왕후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정치적 조언자요 동반자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희왕후는 불행한 여인이었다. 즉위 후 7, 8년이 지나면서 세조의 지방 순행이 잦아졌다. 보은의 정이품송 역시 세조의 지방 순행과 관련된 설화를 갖고 있다. 속리산 자락의 제천 복천암. 이곳에는 세조의 잦은 순행 이유를 엿볼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다. 몸이 아프니까 스님에게 의지해서 와서 기도하고 법문 들으려고 왔어요. 세조는 한 달여에 걸친 순행 끝에 이 복천암까지 왔다. 복천암기는 세조가 이곳에서 사흘간 법회를 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한 법회였다. 그렇다면 세조가 앓았던 병은 무엇이었을까? 오대산 상원사에는 세조의 병과 관련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세조 임금님이요, 이 상원사를 이제 문수 동자님이 세조 임금님 바꿔주신 동자님이라 국보예요. 221호. 세조 임금님 고름 발린 옷이 다 나왔어. 그게 전설이 아니고 실화인데, 저 관대거리, 소아래 관대거리, 관보서 놓고 모욕했다서 관대거리. 근데 거기서 모욕하라고 했는데 꼬마가 지나가더래. 그래서 일로 와 등 좀 밀어줘라 이랬더니 와서 등을 밀어주는데 그렇게 시원하더래. 그래갖고 이제 임금님 혹시 등 밀어줬다고 누구더라 하지 마라. 그게 네 문수동자 봤다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고 사라져 버렸어. 세조는 악성 피부병에 시달렸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전국의 산천을 찾아다녔던 것이다. 지켜보는 정희왕후도 고통스러웠다. 마마, 정신 차려없어서 마마. 계유정난과 어린 조카 단종을 죽였다는 죄의식 때문이었을까? 세조는 자주 악몽에 시달렸다. 이 모든 것이 정희왕후에게는 남모르는 고통이었다. 남편 세조의 고통은 고스란히 정희왕후의 고통이 되었다. 이런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그녀는 불교에 의지하기도 했다. 불행은 이어졌다. 세조 3년 큰아들 의경세자가 20살의 젊은 나이로 죽었다. 세조 6년에는 둘째 며느리가 산후 5일 만에 죽고 3년 뒤에는 3살 된 인성대군마저 죽었다. 잇따른 혈육의 죽음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40대의 정희왕후가 감당해야 했던 연이은 불행이었다. 1468년 세조마저 제위 13년
52살의 나이로 서거했다. 남편과 가족이 잇따라 죽고 이제 정의왕후는 홀로 남고 말았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에 이어 남편 세조까지. 정의왕후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잇따라 잃게 되는 불행을 겪습니다. 이제 홀로 남은 정의왕후는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 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달랠 겨를도 없이 정의왕후에게는 또다시 역사의 경랑이 몰아칩니다. 1469년 조선 왕조에 또 한 차례의 경랑이 몰아친다. 조선 8대 왕 예종이 즉위 14개월 만에 갑자기 승하한 것이다. 예종의 죽음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조정은 다급해졌다. 당장의 급선무는 왕위 계승을 결정짓는 일이었다. 보통 이제 왕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 후계자를 지명할 수 있는 그 형식상의 권리가 있는 것은 이 왕대비나 또는 이제 왕실의 할머니가 살아 있을 경우에는 이 대왕대비가 그 지명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예종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예종의 비 안순왕후가 살아 있었지만 그보다도 더 왕실의 어른이었던 세조의 비 정의왕후가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대왕대비인 정의왕후가 왕위 계승의 어떤 지명권의 최종 행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왕위 결정권자인 정희왕후. 정희왕후는 예종의 적장자를 왕으로 정하는 대신 대신들의 의견을 묻는 형식을 취한다. 누가 좋겠습니까? 대왕 대비마마, 신등은 감히 아랠 바가 아니니 원컨대 정교를 듣고자 합니다. 대신들은 정희왕후의 의견을 듣고자 했다. 그때 정희왕후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한다. 왕실 법도상 적장자는 죽은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이었다. 그의 나이는 4살. 그 다음은 요절한 의경세자의 큰아들 월산대군. 그러나 정희왕후는 가장 낮은 순번의 후보인 자산대군을 선택해버린다. 왜 그랬을까? 천둥번개가 내리치던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세조하고 이제 정의왕후가 같이 어린 그 자산군하고 그 마루라 그러죠. 대청마루 그 스타일 그쪽에 앉아 있는데 천둥번개가 내려치면서 내시를 강탈을 해요. 그 내시가 벼락을 맞아서 불에 타서 죽는 장면이 목격이 되죠. 모든 사람은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가는데 자산군이 그걸 유심히 살펴보고 있어요. 그 결과가, 그 상황, 과정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런 일화가 있었죠. 그 정도로 어린 나이지만은 담대하고 왕의 체제를 겸비하고 있었다고 보는 거죠. 예종이 후계자 지명 없이 갑자기 그 서거를 하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정치적 이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정의왕후 입장에서는 그 자기 남편인 세조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혼란을 직접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누구를 왕위에 앉히느냐 하는 것은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런 입장에서 이 정의왕후는 이 전국의 안정을 기하고 정치적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원상이나 아니면은 한명회 같은 어떤 대신들의 이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명회의 사이가 되는 자산군을 선정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후계자가 결정된 그날 바로 왕의 즉위식이 거행된 것이다. 예종이 죽은 지 겨우 7시간 만에 이루어진 13살 어린 성종의 즉위. 이런 정치 일정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사실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즉위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 연산군을 폐위한 중종 반정이라든가 또 광해군을 폐위한 인조 반정과 같은 이런 정변의 시기에 이 비상시국에서 뭔가 이 반대파들에게 정치적인 반격의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될 이런 시점에서는 바로 하루 만에 즉위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종의 즉위식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정변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바로 당일날 즉위식을 거행하게 한 것은 그만큼 이었던 성종 즉위에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조금이라도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이런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 예종의 갑작스런 죽음이 준 충격 속에서 다음 후계자를 선택해야 하는 숨막히는 순간. 그러나 정희왕후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과감한 선택을 했다. 전격적인 성종의 선택. 그것은 전국 안정과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정희왕후의 결단의 산물이었다. 과감한 정치적 결단으로 13살의 어린 성종을 등극시킨 정희왕후. 이제 그녀는 조선의 실권을 한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그녀의 이러한 선택과 행보는 권력욕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이 판단은 정희왕후가 성종의 청정을 하면서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더 살펴봐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선 최초로 청정을 하면서 정희왕후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희왕후의 청정은 창덕궁 보경당에서 이루어졌다. 성종께서 어리시어 당분간 내 청정을 할 터이니 원상들께서는 긴밀히 협조해 주시오. 청정은 어린 임금을 대신하여 왕실의 어른이 정사를 돌보는 제도.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발이 쳐져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희왕후 때에는 발을 설치했다라는 기록이 없고요. 그다음에 후대, 그러니까 정희왕후 다음에 수렴청정이 진행이 된 것이 명종이 즉위했을 때 이제 문정왕후 수렴청정인데, 그때는 이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정희왕후 때의 선례를 고래로 삼아서 어떻게 수렴청정을 했는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렴을 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제 기록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정왕후가 수렴청정할 때 발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발 안과 밖에서 왕이나 대왕 대비가 앉는 위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청정을 하기 시작한 정희왕후가 가장 신경을 쓴 것은 성종의 교육이었다. 성종 즉위년에 정희왕후는 경연의 틀을 잡아나간다. 그리고 왕이 공부하는 경연장에 늘 참석했다. 경연이 시원찮은 신하는 쫓아내기도 했다. 아침과 낮 교육의 내용이 달라 성종에게 혼동을 줄까 염려하여 진강자를 동일하게 할 것을 명하기도 한다. 원상들은 경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정희왕후는 원상들의 참여도 요구했다. 이는 경연장에서 국사도 함께 의논하여 원상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의도였다. 성종을 택한 것도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처음 청정이 거론되었을 때 정희왕후는 이를 사양했다. 나는 박복하여 일이 이와 같으니 심신을 화평하게 하여 스스로 수양하려고 합니다. 자신은 문자도 모르고 덕도 부족하니 성종의 생모인 인수대비가 청정을 맡는 게 좋겠다고 했다. 국사를 잘 다스릴 것입니다. 이에 대신들은 거듭 정희왕후의 청정을 요구했고 결국 정희왕후도 이를 받아들였다. 모든 신하들이 같은 뜻입니다. 부디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정희왕후가 수렴청정을 처음 이제 신료들부터 건의를 받았을 때 본인이 이제 하기보다는 그 인수대비에게 그 청정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기록에 보면은 인수대비가 문자도 알고 그다음 사리에도 통달해서 국사를 맡길만 하다 하는 이유를 들면서 이 인수대비의 청정을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는 이 정희왕후가 어떤
형식적으로 양보를 했다기보다는 인수 대비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태도가 은연중에 들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정희왕후는 성종 보호에도 적극 나섰다. 이른바 위차 문제가 터져 나왔다. 큰아들이 일찍 죽고 세조의 둘째 아들이 예종이 되자 인수대비와 안순왕후의 위차, 즉 위계가 바뀌었다. 손 아래 동서가 왕비가 되면서 위로 올라갔던 것이다. 그런데 성종이 즉위하자 왕의 생모인 인수대비를 다시 안순왕후 위로 올린 것이 화근이었다. 아마 이번 인수 이를 강력히 비난하는 대신들의 상소와 항의가 빗발쳤다. 그러자 정희왕후가 전면에 나섰다. 이 일은 실로 내가 명한 것이고 주상의 본의가 아니거늘 도리어 주상의 과실이라 하니 주상의 뜻이 편하겠는가? 모든 과실과 허물은 정희왕후 자신의 탓으로 돌렸던 것이다. 정희왕후는 성종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다. 아들인 예종의 상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여버렸다. 성종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였다. 왕권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종친 세력도 과감히 숙청했다. 세종의 손자이자 세조의 조카인 귀성군 이준이 영모를 꾀한다 하여 귀양 보내버린다. 성종 즉위 3년. 20여 명을 선발하여 싸웁니다. 소신도 같은 생각이. 어전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성종 옆에 있어야 할 정희왕후가 보이지 않는다. 네, 공신전을 내리시오. 서울이 망극하옵니다. 아직은 어린 성종 혼자서 대신들과 마주하고 있다. 홀로 정사를 돌보게 하려는 정희왕후의 배려였다. 오셨습니까? 이리 앉으시죠, 주상. 그러나 성종은 자주 할머니 정희왕후를 찾았다. 중요한 일은 정희왕후에게 물어본 다음 결정했다. 네, 잘 지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성종은 서서히 홀로서기를 해나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종이 성장하게 되고 또 정희왕후의 입장에서는 성종이 친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라든지 경험을 좀 많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성종 왕권을 빠른 시간 내에 이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은 선종이 친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도록 하고 자신은 뒤에서 후원자 내지는 보조자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 무렵 정희왕후가 또 하나 마음을 쓴 일이 있었다. 그것은 남편 세조가 일으켰던 계유정난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었다. 계유정난 때 숙청되었던 인사들. 영모에 가담한 대신들을 2차례에 걸쳐 사면했다. 또한 단종 비였던 송씨에게는 의복과 식량을 내리도록 했다. 반대파였던 정종 후손들의 벼슬도 올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역대 왕들의 신주가 모셔진 종묘. 종묘 영령전에는 나중에 왕으로 추대된 추존 왕들의 신주도 모셔져 있다. 추존 왕들과 함께 나란히 모셔져 있는 낯선 이름 덕종. 덕종은 요절한 의경세자, 즉 성종의 생부였다. 정희왕후는 성종의 생부를 세자에서 왕으로 격상시켰다. 이로써 성종은 요절한 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왕의 아들이 되었다.
성종의 정통성을 확립시키려는 정의왕후의 의지였다. 어린 왕에서 정통성과 차질을 겸비한 어엿한 성군으로 성장한 성종. 그 뒤에는 모든 비난을 무릅쓰고 성종과 조선을 든든한 반석 위에 올려놓으려던 정희왕후가 있었던 것이다. 어린 왕이 즉위했을 때는 자칫 전국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왕실의 가장 어른인 대왕대비가 왕을 보좌해서 정치를 담당을 함으로써 그런 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왕이 성장을 해서 정치를 직접 전국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킨다라는 게 수렴청정의 순기능이라고 볼 때 정의왕후의 수렴청정은 그러한 순기능에 적절한 그런 수렴청정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문자도 모른다고 한 정의왕후가 성종의 청정을 하면서 바랐던 것, 그것은 바로 성종을 든든한 왕위에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숱한 비난을 무릅쓰고 성종의 정통성을 확립하면서 성종 스스로 국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정의왕후는 백성들의 민생을 위한 과감한 정책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권력욕의 화신이 아니라 탁월한 정치인이자 어린 왕의 든든한 후견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 초기 호패법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는 큰 고통이었다. 정의왕후는 이 호패법을 폐지해버렸다. 당시 호패는 신분에 따라 그 모양이나 내용이 달랐다. 과거 급제자의 호패는 이른바 백패. 급제자의 이름과 생년 그리고 급제 연도가 새겨져 있다. 이른바 특권층에게 호패는 훌륭한 신분증이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에게는 달랐다. 일반 백성의 호패에 새겨진 개인 신상 기록은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초 자료였다. 호패를 착용한다는 것은 국가, 군역을 포함한 각종 역을 부담지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지게 되는 주된 계층이었던 양인 이하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호패 착용하는 것을 꺼리게 된 것이죠. 그것은 또 하나의 부담이었다. 가혹한 국역을 피하기 위해 죽은 사람의 호패를 차는 등 불법적인 일도 벌어졌다. 세금뿐만 아니라 군역의 의무까지 새겨진 하나의 멍의 호패. 정희왕후는 바로 이런 호패법을 폐지해버렸다. 당시 비싼 물가로 인한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그녀의 민생 안정책이었다. 또한 백성들이 양반에게 직접 세금을 내는 대신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 양반에게 나눠주는 이른바 관수관급제를 시행했다. 역시 백성의 고통을 줄이려는 정책이었다. 이와 함께 정희왕후는 왕실의 고리대금업도 폐지시켜버렸다. 이로써 백성들은 높은 이자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백성들의 민생에 대한 정희왕후의 관심은 이어졌다. 양잠과 뽕나무 재배를 적극 권장했다. 경상도에 기근이 들자 왕실 살림살이를 대폭 줄였다. 경상도에 기근이 들었다 하니 경상도에서 올라오는 세금의 물품 수를 줄이시오.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는 것이 나라의 근본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친인척 관리도 철저했다. 비록 족친이라 하더라도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의 관심은 오로지 든든한 왕권과 조선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것이었다. 성종 7년 정희왕후는 또 하나 놀라운 결단을 내린다. 지식도 적고
우매한 자질로 국정에 참여했으니 사피를 더럽힐까 두렵습니다. 이후론 주상께서 홀로 결단하시고 이 늙은이는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심이 옳지 않겠습니까? 대왕 대비 마마. 정희왕후가 아직은 천령, 때가 아니라고 즉 청정 사려배우니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대신들은 반대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정희왕후는 뜻을 꺾지 않았다. 천렴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청정을 한 지 7년, 성종의 나이 19, 어린 임금이 막 성년에 이르렀을 때였다. 대개는 정의왕후는 이제 내년에는, 그러니까는 해 말에 한 해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내년에 왕이 성인이 되니까는 이제부터 정치는 내가 물리겠다 하고 명을 내립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고래가 돼서 이후에 수렴청정에서도 바로 이제 거의 12월 28일, 29일 뭐 그쯤에 이제 내년부터는 정치를 왕의 친정을 하도록 하겠다, 물러나겠다라고 이제 명을 내리게 돼요. 그러면은 대개는 신하들이 이제 말리지요. 좀 더 하십시오. 뭐 이렇게 잘하셨는데 좀 더 해주십시오라고 하지만은 그 하교를 내림으로써 더 이상은 정치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렴이 깨끗하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희왕후의 천령, 그것은 아름다운 퇴장이었다. 그리고 7년 후 정희왕후가 온양의 모습을 드러냈다. 온양은 남편 세조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자주 찾던 곳. 신정은 차고 맑은 물이 나온다 하여 세조가 직접 이름을 붙인 셈이다. 이곳에서 정희왕후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 남편이 자주 머물던 온양 행궁을 수리하는 것이었다. 두 며느리와 함께했던 온양행이 그녀의 마지막이었다. 조선이 상당 부분 최고로 융성한 시기로 올라갑니다. 세종대를 이어서 성종대에 그 완성된 그 상태로 올라가는데 그 배후에 저는 정희왕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그녀는 불행한 여인이었다. 여성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좋은 건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제일 좋은 일인데 큰아들이 일찍 죽고요. 자식들이 다 자기보다 먼저 죽었고요. 또 남편도 나중에 그 심각한 피부병으로 거의 뭐 문둥이처럼 됐다고 하는데 먼저 죽고, 그러니까 자식들 먼저 앞세우고 남편 앞세우고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한 면이 있죠. 정희왕후는 남편 세조와의 추억이 서린 온양에서 두 며느리의 품에서 숨을 거뒀다. 그녀 나이 66살. 성종은 관례를 깨고 3년상을 주도했다. 11살의 어린 나이에 왕실의 여인이 돼서 66살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50여 년간 조선 왕조의 중심에 서 있었던 정희왕후. 이제 그녀는 세조와 나란히 광릉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녀의 시호는 정희. 시호에서 고들 정은 크게 생각하여 성취할 수 있었다는 뜻이며, 밝을 희는 공이 있어 사람을 편안하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이 시호만으로도 그녀의 진면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났던 정희왕후. 그녀는 한 여인으로서는 불행했지만 그 모든 불행을 이겨내고 조선 초기 나라의 기틀을 잡아나갔던 진정한 조선의 여걸이었습니다.